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의 이슈 한번 살펴봅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념 갈등, 이념 전쟁의 프레임으로도 좀 변한 것 같은데 황 소장님, 지금 여야의 공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그 2년만의 프레임을 넘어서서요.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특히 20대들이 헬조선이라든지 탈한국이라고 해서 한국을 떠나는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주요 배경 중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혐오라든지 또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성체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반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사실 뭐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뭐 또 보기 싫은 일들도 많았지만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국 옆에서 붙어서 수천 년간 살아온 나라 중에 밀림이나 사막, 뭐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저렇게 중국 옆에서 나라를 생존해 오게 된 것만도 그건 역사적으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속국이든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일종의 뭐 변방국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존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도 자긍심이 있는 건데요. 요 근래 그 어떤 이 정교조 교사들이나 또 역사 문제에 대해서 검인정으로 전환한 2003년 이후에 지나치게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쪽으로 가르치면서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선거에 있어서 이 자라나는 어떤 세대들, 뭐 90년대부터 그런 교육들이 뭐 교과서는 안 바뀌었지만은 좀 진행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교육을 받았던 젊은 세대들이 일종의 그 야권이나 어떤 그 진보 진영의 이 표밭에 진입하게 되는 이런 정치적인 지형을 넓히기 전략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정치적 지형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친일이냐 반일이냐라고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이 지금 재단해 오고 있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근현대사를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는 한 번쯤 손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뭐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 지점이 됐다. 역사적 균형을 좀 잡을 때가 됐다. 이런 지적인데 우리 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방금 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말한 그 이념적 지점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상 이제 이게 이념의 문제를 벗어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수 정권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할 때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이번 집권 하반부에 박근혜 정부 집권 하반부에 되게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 최경환 총리가 경제 성장률도 3.1% 예측했었는데 한국은행마저도 2.8%, IMF는 2.7%. 사실상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구조 속에서 대통령이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어쨌든 노동개혁 문제를 전면화해서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좀 나누어서 살려보겠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총선이 오늘부터 딱 180일 남았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당청 협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뭐 오비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말씀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념 프레임 안에 전국이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청와대와 정부는 이 문제를 전면화시켰을 것인가. 지금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쨌든 뭐 손대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라면 이 문제가 전면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또 한 축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즉 바꿔 말하면 총선을 앞둔 이념 프레임 전쟁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야당으로서는 불리한 거 아니다. 지금 야당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혼란스러운데 대여 외부 전선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부 단속용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은 중도층을 누가 갖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보통은 이게 발표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유권자 지형 자체가 50대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보면 보수 쪽으로 기울게 돼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으로는 단속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박지원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일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지금 비주류 주류가 사이가 희미해졌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부 단속용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게 관심인 국민들 눈에는 결국은 이념 문제, 더군다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 진보 진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중도 문제에선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유 실장님, 네. 여론, 국민들의 여론은 참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조사 결과가 있었죠.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검정과 국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검정이 43.1%, 국정이 42.8%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팽팽하게 검정과 국정이 이제 뭐 선호하는 비율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이제 검정 교과서 찬성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검정 교과서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떤 다양하게 지금 있는 것을 하나의 교과서로 하는 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었을 때는 이제 찬성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 국정과 검정을 나눴을 때 보면은 팽팽한데 지금 이제 세부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념 성향에 따라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보수층에서는 이것이 이제 국정에 대한 찬성도가 월등히 높은 것이고요. 진보층에서는 반대로 검정 교과서를 지지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고요. 예. 또 중도층에서 이제 팽팽하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뭐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여권에서 제기하는 논리, 야권에서 제기하는 논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 이념적으로 이 사안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정부 여당에 결과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법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보수층의 결집도 가져오고 진보층의 결집도 가져올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성향층들은 새누리당으로 상시적으로 충분하게 결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에서 알 수 있지만 새누리당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지층이 지지 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야권 성향층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에 대한 어떤 긍부적인 평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런 국정 교과서 반대하는 측면에서의 도구로서의 야당의 지지 표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거에 가서는 대중들에게 어떠한 시그널로 이것이 작용할 될 것이냐 하면 이념적 사안이 굉장히 부각됐을 때는 먹고 사는 어떤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또 성과를 굉장히 냉정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여당 선거라는 것이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정부 여당도 굉장히 이것이 부담되는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지금 오늘 당정 협의회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금 논의를 진행을 해서 당장 내일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황 선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당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총선을 앞두고 거론하는 문제에 대한 유불리한 점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해봤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 보면 그 개헌 문제, 개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것이 좋으냐 이래 물으면 개헌하자라는 쪽이 많죠.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헌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더 주고 토론을 해보면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과거에 뭐 성완종 씨 사태 때의 문제라든지 또 국회법 개정안 때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뭐 국회법 개정안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국회법 개정을 국회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는데 저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느냐 하니까 70% 되는 사람이 뭔 내용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대답하는 국민들의 여론 지지층이 뭐 여기 나왔던 패널이나 이 지식의 뭐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네. 나머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파악을 않는다. 못하고 있는 네. 게 당연하죠. 국민들이 전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면 국가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전부 정치꾼들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양쪽의 논란이 벌어지면서 토론이 전개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보수 진영이나 여권에서는 자신이 좀 있다. 또 여권 내부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 일 이전에 김무성 대표와 그다음에 친박 진영 간에 친이 친박 간에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안심번호 국민 공천이라든지. 근데 이 문제에 진입하게 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뜻이 통하고 있어요. 뭐 여의도 연구소는 딴소리를 좀 냈는데 거기조차도 뭐 입을 다물고 한 목소리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권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친박이든 친이든 줄이든 비줄이든 지금 현재 이 공천을 둘러싸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네. 그거는 일단 뒤로 좀 더 미루고 한 여야 목소리로 모두. 네.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야 모두 다 네. 공동 전선을 좀 폈다는 얘기인데 사실 황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명을 하게 되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생길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된다는 건 과거를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예컨대 72년도에 국정교과서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건 와닿지 않죠. 근데 여당에서 현재 검정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면 이제 충분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레임이 아까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인 그 윤희용 소장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로선 팽팽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팩트가 소위 말하는 야당을 그 소위 진보 진영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들이 많거든요. 교과서에 나온 팩트들이 사실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쟁점을 붙일수록 소위 말하는 이념 전쟁의 프레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진보가 좀 약간 좀 뭉쳐지지 않고 보수가 좀 뭉쳐 있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닌데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에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의 핵심은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고 그런 다툼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총선이 6개월 남겨놓고 이거를 쟁점화하느냐. 더군다나 어제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네. 좀 생산적인 일들을 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개혁과 경제 문제에 대해 성과를 이야기해야 되고 여야가 같이 맞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정치적 상황이 여야 주류 비주류도 나눠 있는 사점에서 이 전선은 아주 서로 간에 정치권이 나눠먹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게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발 떨어져서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여야 모두가 부담이 될 텐데 특히 여당에서 부담이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안타까운 점은 이 프레임에 야당이 또 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야당이 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비껴갈 수 있는 전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야당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고 여당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호재인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국민들한테 호재냐면 그렇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이제 역사관 문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쨌든 순수한 의미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예. 그 순수성은 이제 상당히 믿을 만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대통령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지금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 관심이 있는 사안인데 예.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 이제 선대에 대한 먼저 그 역사의 평가에 대한 부분과 연계돼서 사실 사후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또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예.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어쨌든 국정 지지율이 최근에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에 좀 기반해서 이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동력이 있어야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사학법이라든가 이제 이념적 사안을 사실을 제기했다가 폭넓게 여론을 확장시키지 못한 이제 사례가 있으면서 정권이 상당히 많은 신뢰라든가 또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던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이념적 사안 자체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정권의 중반기에 가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생산적인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대중적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권에 대한 평가가 더 냉정해지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계속 가져갈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까 그런 말씀드린 이념적 사안에 대한 이제 지지에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최근에 국정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북한과의 회담의 결과를 이제 성과를 낸다거나 또는 이제 외교적인 행보를 통해서 성과를 축적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어떤 정파의 한쪽 편의 수장의 이미지로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원수로서 리더로서 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또는 행복을 위해서 또는 성과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념 문제에서 한쪽 편을 대통령이 드는 모습을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높아진 국정 지지율도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또 어떤 새로운 정책 추진의 이제 성과 동기로 가야 되는데 동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 낮아지게 되면 이후에 진행 사항은 또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쨌든 이 국정교과서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도 네. 어떤 어느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떠나서. 얘기하는 것인데 예, 그런 예. 면에서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뭐 대통령이 민생 부분은 4대 개혁을 이 문제하고 관련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왜 하느냐? 과거에 통진당 해산이나 이석기
전 의원 구속이나 이런 사태일 때 많은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은 예. 저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아무 역대 보수 정권들도 건드리지 않았던 벌집을 건드렸다라고 봤지만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집권해 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역사를 갖다가 바로잡는다라는 이런 소명의식을 자기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통진당 해산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는데 예. 이 문제도 뭐 최소한 6대4 이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북한의 그 어떤 목함 지뢰로부터 해서 이 DMZ 도발 문제에 있어서 뭐 원칙적인 어떤 뭐 대응, 그러니까 북한이 협상을 제안했고 또 현재 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북핵을 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입장이 좀 나아진 상태에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본인의 원칙적인 부분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중도나 보수 있는 일부들은 이 일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10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지형이 네. 특히 문화, 예술, 사회, 역사 이런 분야에서 과도하게 좌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 진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게 기울게 된 부분이 실제 지금 역사학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회나 연구회 이런 모임들이 다 이 진보 좌파들을 대변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주도하고 있어요. 예. 뭐 그런 분야가 하나둘 아니죠. 영화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 임기 내에 이 중립적으로는 돌려놓고 가겠다라는 이런 소명의식에 매몰될 수 있죠. 그런 역사- 어떤 네. 입장이 이런 어떤 반영으로 나왔고 실제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역사적 어떤 정권의 소명으로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른 얘기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당 사실 여야 모두 총선 제도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권에서 지금 특위 구성의 위원장을 놓고 사실 지금 갈등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여당하고 야당을 이해하는 데 좀 다른 틀이 있습니다. 여당은 이런 기구가 형성이 되면 사실 결론이 며칠간 나서 도출이 됩니다. 야당은 이 기구가 형성이 돼도 토론하고 뭐 안에 내부 논의가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당은 기구를 만드는 과정이 토론의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이 문제가 처음 됐을 때 저는 공천 관련된 특별기구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에.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쓰고 한쪽은 전략 공천이라고 읽고 한쪽은 아니다 우선 추천 지역이다라고 읽는 문제가 쟁점으로 붙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추천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며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예고했던 거는 원유철 의원은 공천 관련된 모든 것들을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 특별위원회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달랐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황진화 사무총장이 원래 보통은 공천심사위원장을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당의 사무총장이 여야 막론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특별위원회에 포인트를 두고 그 최고위원 중에 즉 친박이 많은 최고위원 중에 맞자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사리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해지면 이 위원장이 전이면 사실상 틀이 정해집니다.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답이 대충 뭐 멀지 않아 답이 예출될 것이고 구성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날 겁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강창희 의원이나 뭐 이주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네. 거론되고 또는 뭐 황진화 사무총장도 거론은 되고 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황진화 사무총장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았던 논의가 강창희 의원, 이주영 의원까지 소위 친박으로 분리되는 의원까지 굉장히 많이 왔단 말이죠. 더군다나 김태효 의원이 컷오프론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이야기했다라는 건 국민공천제 사실상 안 하겠다라고 네. 주류는 이야기하고 있는 양상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 문제가 쟁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 소위 친박인데 청와대는 빠져 있다라고 하니까요. 청와대는 빠져 있는 친박의 입장보다는 김무성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한수는 무엇일까가 사실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답은 나와 있는데 맞대응이 어떻게 나올 무엇인지가 것인지. 궁금하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 실장님?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어쨌든 회의를 주재할 테고 이제 네. 뭐 아마도 상당히 배려해서 이제 친박대 또는 비박이 동소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위원장이 위원장이 가질 갖고 있는 수밖에 거죠.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사실은 쉽게 결론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하고 안에서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냐 세부적인 조율까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개파 간에 양쪽 대륙 네. 세리에서 그런 상황이 이제 어쨌든 되기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지금 보면은 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선출직 공직평가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찾지 않으면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내부에서는 사실 맞춤형 인물을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세대 간에 이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당은 안에서 지금 후보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쨌든 외부 인물을 찾지 않고 내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들은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들은 어쨌든 여러 명의 후보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들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고사해서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의외로 또 해결이 쉽게 풀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공천 심사위원장도 아니고 공천을 위한 룰을 만드는 특별기구의 위원장도 이렇게 참 못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승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현재의 정치적 균형을 깨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서 이 문제가 한쪽으로 기우는 일이 생길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 나중에 합의될 때를 대비해서 흔히 예.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애누리 깎을 거를 대비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한 50원 해주더라도 일단 100원 불러놓고 보자. 네. 그러다가 지금 한 70원 정도 안팎에서는 7, 80원 한다면 서로 합의될 거예요. 뭐 흥정을 한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이 끝나고도 전국의 주도력을 본인은 임기 말까지 유도해 가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뭐 이 소수의 친박들을 갖다가 살리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를 자기 손으로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그렇게 되려면 내년 총선이 끝났을 때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의원들이 예. 과반수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이 어떤 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이 김무성 대표로는 자신의 그 대권 주자 내지는 개헌, 김무성 대표는 최근에 개헌 바람을 안팎으로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네. 이 한쪽의 역학 관계가 확실히 기울기 전까지는 예. 승부가 잘 나지 않을 않을 가능성이 것이다. 있다. 그런데 밖에 예를 들어서 친박이든 친이든 어떤 외부의 어떤 구체적으로 외부의 충격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정말 강하게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해 버리니까 전부 국회법 개정안 잘 통과시켰다고 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한 30명이 나서서 잘했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대로 스테이해라고 결정을 지었던 사람들이 금방 한 열흘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부패 관련 수사의 향배가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뭔가 이런 입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성한종 씨 문제나 옛날에 그 찌라시 문제와 예, 같이 예. 전혀 예상할 예측하지 수 못한 없는, 부분이 또 반대측에서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결정 지어질 가능성이 수도 좀 더 있다.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외부 충격, 예를 들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언급, 예를 들어 뭐 직접적인 언급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어떤 행보를 보일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진단은 사실 황 소장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에 가져가려고 해서 당의 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공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느슨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은 전 사실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라면 이런 충고는 제언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19대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네. 시절에 공천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90% 이상이 다 친박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년 만에 지금 친박계가 잘 안 보이는 양상이라는 거죠. 즉 내 사람을 심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정권을 이끌어가는 힘에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소위 대통령의 충성심이 높은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내 사람 신기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뭐 예컨대 제가 참모라면 그런 조언은 꼭 드리고 싶은 국면입니다. 우리 유 실장님, 이 상황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좀 마무리 정리 좀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국감도 이제 선거를 앞둔 국감이었기 때문에 민생 국감이 되지 못하고 이제 최악의 어쨌든 뭐랄까 뭐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은 또 한번 봤을 때는 선거 양당이 네. 어쨌든 이 공천권을 놓고 사실 내부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적 불신이 선거에서 다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정당들에게 부정적 인식 서로 다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 사안을 좀 하루빨리 좀 매듭을 지어주고 국민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합의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바라는데 상당히 어쨌든 어려운 문제긴 하겠습니다. 민생이 우선인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